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00명대로 늘면서 역대 두 번째 최다 확진을 기록했습니다. 휴가철과 연휴 등의 영향으로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은 가운데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도 1,9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발표되는데 현 단계가 최대 4주까지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일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서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퍼진 확산세가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로 비수도권으로 확대됐고 휴가 복귀와 맞물려 다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연쇄 감염 양상을 보였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여행을 다녀오시거나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를 방문한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9시까지 1,770명이 확진되며 오늘은 2,000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문가들은 확산세가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고 진단합니다. 숨은 감염자가 많고 어느 선에서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휴가철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정도가 되면 더 확산세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오전 새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짧고 굵은 고강도 거리두기로 확산세를 잡는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추석 전까지 최대 4주 동안 거리두기가 다시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백신 접종 인센티브의 부활 여부입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현 상황을 고려해 백신 접종자는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충남 아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중이던 60대 남성이 그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천에 이어 또다시 경증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자가 나온 건데 유족들은 환자 관리가 부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그제 오후 충남 아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60대 남성이 병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천안시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지난 1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다음 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습니다. 아버지와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문을 따고 들어가 남성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9일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고 입소 당시 기저질환이나 증상이 없었지만 최근 콧물과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증상이 악화돼도 의료진을 만나기 어렵고 관리가 부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도 인천의 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50대 여성이 사망해 유족들이 부실 관리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발열 등 유증상 경과관찰 및 다음 날 전원을 고려하던 중에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위해선 심각해져가는 의료진 부족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의사단체는 입소자 100명당 의사를 3명 이상 배치하게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혼자서 감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 접종 연령대를 낮추자 30, 40대 희망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재고를 찾기 어렵습니다. 백신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맞으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 40대에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허용한 지 사흘째.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 접종자 중 30, 40대가 85.6%를 차지할 정도로 예상외로 잔여 백신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잔여 백신 현황을 보여주는 SNS입니다. 이틀 전과 비교해 남아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작용 우려는 있지만 접종이 미뤄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하루라도 빨리 맞으려는 겁니다. 백신 접종 예정일보다 미뤄지니까 조급함 같은 게 생기는 것 같고 어떤 백신 휴가라든지 이런 게 계획대로 진행됐으면 좋겠어서 잔여 백신 있으면 최대한 빨리 맞고 싶은.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서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타협하고 맞아야 되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 마음. 공급 차질을 빚었던 모더나 백신의 공급 시기와 물량은 이르면 22일 발표됩니다. 미국이 다음 달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하기로 한 상황이라 충분한 백신 공급이 가능할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10부제 사전 예약을 놓친 사람들은 어제 오후 8시부터 두 그룹으로 나눠 추가로 예약할 수 있으며 백신 종류는 오늘 통보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일단 1주택 소유자 일부는 세금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집값을 감안하면 내년에 또 비슷한 논란이 없으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여기에 양도세, 종부세, 부동산 수수료까지 고가 주택 기준이 다 제각각인 점도 문제입니다. 최형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시가격 11억 원이면 시세로는 15억 7천만 원가량. 이 가격 이하 1주택을 소유했다면 종부세 부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종부세 대상자 18만 3천 명이 절반으로 줄고 세수는 659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공시가격 9억 원 수준인 마포구의 한 아파트 경우 종부세 면제로 보유세가 10만 원 정도 줄어들고 공시가격 23억 원인 강남의 한 아파트는 보유세가 120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하지만 종부세 부담 완화 효과가 단기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올해도 집값 상승세가 지난해보다 더 가파르고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겹치면 내년 종부세 대상이 다시 크게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종부세 세율이 높은 편이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서 재산세에 대한 부담도 계속되고 있고 내년 이후에도 납세자들의 부담은 일정 부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시세 12억 원, 대출 규제는 시세 15억 원으로 사업마다 고가주택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민주당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긴 했지만 언론중재법에는 독소 조항이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실 입증 책임은 여전히 언론사가 져야 하고 과거 국정농단 사건처럼 비선 실세가 언론 보도를 고발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강행하는 배경은 뭔지 백길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로 재산 피해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5배까지 손해배상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언론중재법. 특히 논란이 되는 건 30조 2항,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특칙입니다. 고발 보도의 대상이 된 권력자들이 취재 과정에서의 위법을 주장하며 소송을 남발할 거란 우려가 나오자 민주당은 법안을 일부 수정했지만 지금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던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권력자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 부분도 배제했습니다. 민법 원칙에 따라 과실의 입증 책임은 원고 쪽에 있어야 함에도 여전히 언론사가 과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는 맹점은 그대로입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임원 등에는 예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수정했지만 이들의 가족이나 비선 실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다 그 권력자들 대기업 제외했다 그러는데 최순실이 권력자입니까? 지금 이 법을 같았으면 최순실이 피해갈 수 있습니까? 이 같은 지적에도 민주당이 8월 국회 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건 과거의 트라우마가 저변에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더 길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배경 중 하나로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를 꼽아왔기 때문입니다. 또 문체위와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에 처리하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변화를 약속했던 탈레반은 비무장 시위대에 총격을 가했는데요. 이에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은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시위대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몸에 국기를 들은 여성들도 동참했습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곳곳에서 열린 시위에 탈레반이 총격을 가해 적어도 7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는 탈레반이 보복은 없다던 약속과 달리 미군 등 서방에 협력한 이들을 색출하는 데 혈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카불 공항 외곽은 몰려든 탈출 인파로 혼돈 속입니다. امریکا، کانادا، فرانسه، هر کشور می انجست ما. So you and your daughter, you'll go anywhere? Any country? Any country. 아이와 여성이 미군의 도움으로 담을 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무작정 기다리는 상황. 공항 안팎에서 최소 12명이 총에 맞거나 인파에 밟혀 숨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하루 사이 2,000명이 아프간을 떠나 지난 14일 이후 모두 7,000명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루 최대 9,000명을 탈출시키겠다는 목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탈레반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와 우호적 관계를 원한다며 안전한 출국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외신들은 탈레반이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은 아프가니스탄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한국이 침공당하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간 사태로 미국이 약속을 지킬지 불안해하는 동맹국들의 속내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 아프가니스탄 함락 이후 처음으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아프간 사태를 지켜보며 동맹국들이 품을 법한 의구심을 불식시키려 직접 나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과 한국, 나토는 아프간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악당들이 나쁜 짓을 못하게 노력하는 나라라고 언급했습니다. 아프간처럼 내전 상태가 아닌데다 정부군이 싸우지 않고 항복하거나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해버린 아프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와 맺은 상호 방위조약 5조에 대해서도 신성한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자동 개입해 공동 방어를 한다는 내용인데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는 3조가 언급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식 국교도 없는 데다 집단 방위 의무도 없는 대만을 콕 집어 언급한 부분이 특히 주목됩니다. 미중 갈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방위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대면 예배가 금지된 상황에서도 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교회 측은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성북구가 사랑제일교회에 시설 폐쇄 명령서를 전달했습니다. 예배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다음 후속 조치로 시설 폐쇄 명령이 들어갔거든요.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며 대면 예배가 금지됐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이후에도 교인들은 대면 예배를 진행했고 결국 성북구청은 시설 폐쇄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교회 측은 예배는 감염 위험이 크지 않다며 애초에 방역 정책이 과도했고 시설 폐쇄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감염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면 예배를 중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령서를 검토한 뒤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경한 입장인 만큼 이번 주도 대면 예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설 폐쇄 조치가 돼도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건물 출입이나 집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성북구는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육군 전방부대 사단장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의혹으로 보직 해임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레바논 파병부대 간부들은 공금 횡령에 음주 회식이 문제가 됐는데 우리 군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육군 전방부대 사단장이 보직 해임됐습니다. 이 사단장은 지난달 초 부대 간부 교육 과정에서 자신의 부대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을 사례로 언급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피해자의 신고 접수 뒤 사단장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분리했고 심의를 거쳐 보직 해임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육군본부 조사에서 해당 사단장은 피해 사실 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에서는 간부 4명의 비위 혐의가 적발돼 조만간 귀국 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공금 횡령과 후원 물품의 개인적 사용, 음주 회식 등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들은 동명부대 부대장 A대령과 인사과장, 군사경찰대장, 감시반장 등 4명으로 해외 파병부대에서 귀국 조치는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10대나 20대의 아파트 매수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
젊은 사람이 언제 이렇게 돈을 벌었을까 궁금했는데 일부겠지만 편법을 이용한 부모 찬스가 적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10대 후반인 A씨는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수억 원을 들여 음식점을 창업했습니다. 매출이 많지 않았는데도 A씨는 이듬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알고 보니 아빠 찬스였습니다. 고액 자산가인 아버지가 돈을 대줬던 건데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20대 초반인 B씨 역시 개발 예정지 빌라를 전세를 안고 매수하며 자기 돈으로 샀다고 신고했지만 역시 아버지 돈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이 높지 않은 20대 이하가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점에 주목하고 정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부모 찬스를 통해 집을 사면서도 증여세 등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를 여러 건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가 아파트 취득 40건, 부모가 자녀 명의로 빌라를 사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1건 등 모두 51건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서 자금 출처를 불분명하게 적어낸 46명도 정밀 조사를 받습니다. 부모의 도움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변칙적 부동산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은 또 주택이 아닌 상가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대물림 과정도 지속적으로 검증해 지능적 탈세를 추적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 코스피가 2% 가까이 급락해 3,1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고 코스닥도 2달 만에 1,000포인트 밑으로까지 추락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한국 대형주를 파는 셀코리아 영향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기록적인 비투, 그러니까 빚을 내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가 넉 달 만에 3,1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2% 가까이 떨어져 3,097에 마감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8,022억 원이나 순매수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연일 지속된 외국인의 셀코리아 행렬에 코스닥 또한 991의 장을 마쳤는데 천선이 무너진 건 지난 6월 16일 이후 2개월 만입니다.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G2 경기 지표가 나빠지고 있었고요. 이 와중에 델타 변이로 인해서 글로벌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다 보니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위주의 대형주를 집중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이 던진 매물을 저점으로 판단하고 집중적으로 순매수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 삼성전자의 경우 개인 투자자 지분만 지난해 말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빚을 내 주식을 사는 개인의 비투 규모가 7거래일 연속 늘어 25조 6,111억 원,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는 점입니다. 증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 주식을 강제로 매각하는 반대 매매 규모도 늘고 있어 주가를 더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현대판 신문고로 불리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도입 4주년을 맞았습니다. 직접 답변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우리 사회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4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변에 나선 청원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난임 치료비 경감을 위해 4분기부터 2번의 시술을 추가로 지원하고 본인 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에도 응답했습니다.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보건소 간호사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원 역시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4년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04만 5천여 건의 청원이 올라왔고 2억 명이 넘는 국민이 동참했습니다. 설령
해결은 못 해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권 강화를 위해 국회와 법원 등 모든 정부기관에 내년 말까지 온라인 청원 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요즘 NFT라든지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부쩍 많이 들리는데요. 이런 단어를 낯설게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친숙한 스타들이 이 거리감을 좁히고 있는데요.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중한 우리의 섬 독도. 지난 광복절을 맞아 독도 NFT 기부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댓글 참여로 연예인, 스포츠인 등 한국을 빛낸 인물이 선정됐고 815명의 이름이 독도 NFT 작품에 새겨집니다. 87만 표 중 20%가 넘는 득표율로 가수 임영웅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미술품 거래 등에 활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독도 프로젝트는 단순히 독도 사랑을 넘어서서 세계인의 평화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이루어지고 또 대한민국 영토로서의 한반도의 가치를 이번 기회에 더욱더 알리는 그런. 새로 나오는 가상 부동산 게임 메타버스2는 인기 걸그룹 브레이브걸스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을 의미하는데 게임에서는 서울과 뉴욕에 자신의 도시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브걸스의 멤버들도 현실에서는 엄두를 못 낼 부동산에 도전하겠다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저는 벌써 사전 가입으로 누구보다 먼저 첫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소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던 신기술에 스타들이 함께하며 대중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2005년 초연 후 국내 라이선스 뮤지컬 최장기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헤드윅이 돌아왔습니다. 주말에 공연과 영화를 이상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동독 출신의 여장남자 드래퀸으로 성전환 수술에 실패한 헤드윅이 불우했던 어린 시절과 음악에 대한 열정,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는 콘서트 형식의 뮤지컬입니다. 동독과 서독, 남자와 여자, 자유와 속박의 경계를 넘은 헤드윅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음악이 색다른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온갖 차별에도 남이 보는 인생이 아닌 내가 사는 인생을 노래하는 헤드윅은 태폐적인 농담을 던지고는 순식간에 상처를 토해냈다가 다시 침묵으로 관객의 공감을 얻어냅니다. 7시즌째 함께해온 조승우는 이제 헤드윅 그 자체며 오만석과 이규영, 고은석, 뉴이스트 랜도 각자의 색으로 감동을 전합니다. 200석 소극장에서 출발해 1250석의 대극장이 됐지만 여전히 표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랑받는 작품입니다. 영화는 서울 한복판에서 증거도 목격자도 없이 대한민국 톱배우 황정민이 납치된다는 흥미로운 설정으로 시작합니다. 94분이라는 길지 않은 러닝타임과 납치라는 단조로운 서사지만 황정민을 연기하는 황정민의 연기가 관객의 몰입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아프면 관객분들도 아파야 할 것 같고 제가 힘들면 관객분들도 힘들고 제가 막 기쁘면 관객들도 기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연기를 했어요. 여기에 5명의 범인들이 신인답지 않은 팽팽한 길을 스크린에 펼치며 인질극의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가 후반기에 접어든 가운데 울산과 전북, 두 현대가의 1위 다툼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선두를 지키려는 울산이냐, 디펜딩 챔피언 전북이냐, 마지막에 웃는 팀은 어디일까요? 조희로 기자입니다. 복귀골로 전역 신고를 한 오세훈에 도쿄올림픽에서 활약한 이동준, 이동경까지 합세한 울산현대. 한교원의 멀티골에 최근 3경기 8골을 기록하며 화공의 부활을 알린 전북현대. 올림픽 이후 후반기에 접어든 K리그에서 전북과 울산 두 현대가의 1위 경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3위 수원을 승점 8점 차로 따돌린 가운데 1위 울산과 2위 전북은 단 3점 차. 하지만 전북이 2경기를 덜 치러 사실상 선두에 오를 가능성이 더 큽니다.
특히 최근 영입한 특급 공격수 송민규에 군에서 돌아온 문선민까지 가세하며 디펜딩 챔피언 전북의 화력은 더 거세졌습니다. 일단 당연히 팀 이제 우승하는 게 목표고요. 1년 반 동안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그만큼 제가 보답을 할 수 있도록. 두 팀이 접전 양상을 보이는 만큼 매경기 승점 1점이 소중해진 설얼음판 우승 레이스에서 달아나려는 울산과 쫓아가려는 전북 중 최후에 웃는 팀이 어디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조일호입니다. 조금 전 소개해드린 의정부고 학생들처럼 독특한 복장으로 눈길을 끈 이들이 또 있습니다. 중세시대 유럽으로 변한 미국으로 떠나보시죠. 중세 기사가 주인공인 영화라도 찍는 걸까요? 그런데 영화라기엔 좀 과격합니다. 중세 갑옷 전투 애호가들이 한 달에 한 번 벌이는 검투 리그인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제 갑옷을 입고 목검과 도끼 등 각종 무기와 방패로 중세 기사처럼 싸우는 겁니다. 갖고 있던 무기를 모두 내려놓는 사람이 패자가 되는데요. 어느새 뉴욕 센트럴파크의 인기 이벤트로 자리 잡았다네요. 그런가 하면 인간이 탈을 쓴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 로봇도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자연스러운지 보고도 믿기 어려울 정도네요. 사뿐사뿐 징검다리를 건너고 점프도 가뿐합니다. 로봇 2대가 인공조형물을 이동하는 고개인 파쿠르를 선보인 건데 실력이 정말 대단하죠. 로봇이라기보단 로봇으로 분장한 사람 같은데요. 최근 우리 기업이 인수한 미국의 로봇 전문 업체가 개발한 아틀라스는 인간형 로봇의 한계를 시험하려고 개발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미리 프로그래밍된 게 아니라 로봇 스스로 주변 상황을 감지하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기술 발전이 정말 대단하지만 한편으론 영화 터미네이터가 떠오르기도 하네요. 하필이면 이분에게 딱 걸려서 평화롭게 집으로 돌아가게 된 동물이 있습니다. 이분도 내가 발견해서 기쁘다고 했다는데요. 뭐였을까요? 호주 시드니의 한 마트 선반에 웬 막대가 꽂혀 있습니다. 점원이 잘못 진열해 놓은 건가 했더니 잠깐, 뱀 아닌가요? 그것도 몸 길이가 3m나 되는 비단뱀이었습니다. 저였으면 기절했을 텐데 불과 20cm 앞에서 뱀을 발견한 고객이 침착하게 구조해서 근처 숲에 풀어줬다고요. 도대체 그 고객의 정체가 뭐기에 저렇게 큰 뱀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았을까 궁금했는데요. 야생동물 구조대원으로 여러 번 뱀을 잡아봤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죠. 하지만 한낮에는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는 오늘 소나기 예보도 되어 있어서 비가 내리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습도까지 더해지겠습니다. 다행히 주말인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종일 비가 내리면서 한낮 무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 선에 머물겠네요. 오늘 소나기는 전남을 제외한 내륙을 중심으로 적은 곳은 5mm에서 많은 곳은 40mm까지 지역 간 강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도 있어서 갑작스런 비에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주말까지 이어지는 비구름대는 오늘 밤부터 전남 남해안과 제주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이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낮 시간까지 길게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북부를 제외한 남부지방과 제주에 30에서 80mm, 또 경북 북부 내륙과 중부지방에는 10에서 50mm,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바람을 타고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제주와 남해안에는 12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기도 하겠고요.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선선한 공기에 아침 저녁으로는 긴 소매를 찾고 싶어지는 날씨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22.7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의 한낮 기온이 31도, 광주는 30도까지 올라서 긴팔보다는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겉옷을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한낮에도 비교적 선선합니다. 주말까지 비가 길게 이어진 후에도 흐린 날이 많습니다. 당분간은 우산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